사흘, 나흘을 헷갈린다거나 금일을 금요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AI한테 당하거든요. 좀 오해가 많이 생긴다 했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좀 다르게 와전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던 경험이 많아요. 아무래도 짧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짧은 글을 보는 데 익숙하지 긴 글을 읽는데 조금 집중력에서 문제가 있는. Many people don't understand. We'd have to figure out why. 한동안 청년세대 문해력 논란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왔습니다. 사흘, 나흘을 헷갈린다거나 금일을 금요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점점 저희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오해가 많이 생긴다 했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좀 다르게 와전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던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청년들의 문해력은 위기를 맞은 걸까요? 중대신문 기자들이 문해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15점 만점이고요. 혹시 현성님부터 몇 개 넣으셨나요? 저 10점. 네, 10점이요? 현성님 10점이고 시원님 혹시 몇 점이실까요? 저 11점. 시원님 11점이고 아, 근데 시연님 몇 점이에요? 아 이거 한 개 1점인가요? 네, 한개 1점이요. 9점이요? 9점이요? 자, 시연님 10점, 사연님 10점. 기자들의 평균 점수는 10점. 사제 신고서 이게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저 스스로에게 놀랬던 점이 저는 애초에 뭔가 글을 읽으려는 의지가 안 생겨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챗GPT나 유튜브와 같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많이 놀랬고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기보다는 그냥 캡처해서 이제 AI나 이런 거 물어보고 해서 막상 AI의 도움 없이 시험을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었고요. 뭔가 글을 항상 뭔가 훑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글을 이해하다 보니 좀 세세한 맥락을 많이 놓치게 된 것 같아서 오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상에서 병원 문서라든지 뭐 법조문이라든지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서에 좀 전문성이 다하게 되다 보니까 모르면 사실 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좀 뭔가 부족한 걸 많이 약간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문해력을 탑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문해력이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해독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죠. 문해력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글자와 그리고 문장 그리고 전체 글을 이해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20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텍스트는 단지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누가 생성했는지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의 텍스트를 매우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더 잘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유저의 읽고 쓰는 능력이 문해력이 아니라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그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과연 올바른지 신뢰로운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다가 요즘에 또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가 생기면 어디로 바로 가냐면 GPT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 시대의 문해력은 AI가 건져주는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 정보인지, 그리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AI한테 당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문해력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청년들의 문해력은 저하된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환경의 문제일 겁니다.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읽어내야 될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긴 시간 집중적으로 읽기보다는 빠른 시간 많은 거를 읽어야 할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읽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아주 긴 글이라든지 아주 긴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 그 소화된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접했고,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짧은 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 시간 동안 긴 내용의 것들을 독해하고 문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문해력을 기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박탈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어떤 처리한 결과물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가 좋아하고 뭐 추천했던 그러한 영상들 위주로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버블 속에 갇혀서 자기의 어떤 편향된 그러한 생각이나 편향된 내용과 관련된 그런 영상만을 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죠. 좁은 시야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어휘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말이 진짜 맥락적 언어라서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서 여백을 번역할 수 없거든요. 숨은 의미를.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이 문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동인도를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이 문해력이고 문해력이 소통력과 이렇게 직결되는 삼각관계가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휘력 부족, 문해력 부족, 소통력 부족.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오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 가보면요, 몇 세대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대 간 대화에는 꼭 필요하다. 이해력을 높이는데 서로가 역지사지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2023년 OECD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의 문해력 향상은 시간당 임금을 8% 상승시켰죠. 문해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해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신이 가진 문제 또는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사회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갖가지 욕구들을 좀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결국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그런 구호들이나 그런 데 이끌리게 되고 그것을 믿고 신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제 지나친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해력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나치게 명쾌한 구호는 굉장히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관련된 수많은 욕구들을 이해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F자형 읽기라고 해서 읽기를 막 대충 읽다가 막 넘어가고 막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 거, 깊이 읽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의 후기 마르크스주의 학자 중에 루이 알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징후적 독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징후 심프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볼 때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부분까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접하는 그런 텍스트들에는 단순히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층적이고 무의식과도 비슷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영향력이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랑스의 잡지 표지 사진이었는데 어떤 흑인 소년이 이제 알제리 출신인 것 같아요. 프랑스 국기를 향해서 경의하는 그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제리 식민지인들도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들, 어떤 경향들에 이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평소에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만 교수는 3331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읽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도 같은 문장 3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너 느낀 점을 3가지 써봐.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실천해 볼 거 3가지 써보고 그 채점을 딱 덮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지?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는 능력이 또 대단한 사유 능력을 기르거든요. 책 한 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가장 신경 써서 마지막에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이 저자의 책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저자분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이렇게 10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2-3명이 모여서 똑같은 책을 서로 토론하면 3명이 모이면 30가지 메시지 겹친 것도 있겠지만 그럼 막 서로 치고받고 토론하다 보면 저런 메시지가 있었네. 저런 문장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책을 다시 해독하게 되는 즉 해독과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협독, 같이 독서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2번째 질문. 그 유토피아를 들춰내는 남자라는 그 챕터에서 문해력은 혼자만의 사색을 넘어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향상됩니다. 종류와 무관이 누군가 사용했던 물건을 구매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믹시물동에 여기에는 험대가 있고 기대가 있고 인간적인 영접이 있다. 이 문장이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사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독서량이나 읽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실히 독서량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학교에서 읽는 논문들을 제외하고는 책을 사서 읽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서 한 달에 2권씩은 꼭 읽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이 조금 편협한 부분도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과 인식의 틀을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과가 다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마다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 다른 식의 뭔가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지 않던 분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디지털과 함께합니다. 읽기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We know that when you're reading digitally, particularly if you're scrolling rather than paging one page at a time, we know you don't tend to go back, you tend to read more quickly, you don't stop and you don't pause and say, okay, do I agree with that?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something I read for another class? You have to stop to think about that. You can't be thinking about that while you're continuing ahead. So one of the first things I would probably do if one is saying let's do some digital reading is number one, make people pause. Number two, say at the end of a page, at the end of a paragraph, at the end of a chapter, whatever it is. Number two, make people bring their devices to class so you're reading together. To make people, and make doesn't sound like beat them over the head, say you must, but to say, let's do some writing. Okay, so you have a notebook.
where you write, I got a pen here, where you write by hand and you write down what you think and why you think it. And that slows you down. I think a lot of the problem right now is so much of reading, whether it's in print or digital, is going so quickly, we're not stopping to think. Stop and ask yourself, what did I learn? What do I agree with? What do I disagree with? How has my mind been active as a result of reading that page? 우리는 무엇이든 빠르게 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읽기조차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글을 읽을 때만큼은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천천히, 더 깊게 읽는 겁니다. 이 순간 문해력은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릴 것입니다.